안녕하십니까. 매일 함께하는 책 세이브 더 캣 2장 관객이 원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줘라 마지막 시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0가지의 장르를 줬고 그 장르의 클리셰가 어떤 것들이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지 그 장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나를 우리가 같이 공부해 가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볼 장르는 바보의 승리라는 장르입니다. 바보는 예전부터 신화나 전설에서 매우 중요한 캐릭터였대요. 외면으로 보면 그냥 동네 바보에 지나지 않지만 점점 알아갈수록 그가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이 드러나게 된대요. 바보가 약자가 되는 것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간과하게 함으로써 결국 마지막에 빛을 발할 기회를 갖기 위한 그런 설정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작고 보잘것없으며 바보 같은 이 캐릭터들이 어쩌다가 운으로 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기질로 성공을 거둔대요. 예로는 뭐가 있냐면 데이브, 찬스, 아마데우스, 우리가 잘 아는 포레스트 검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대요. 그죠? 이것들을 보면 어떤 규칙들이 어떻게 사람과다 왔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대요. 바보의 승리 장르의 원칙은 약자인 바보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그 캐릭터를 더 강력하고 힘있는 상대 악역이 나타나서 이제 서로 대조를 이루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바보 캐릭터가 사회 기득권자들의 부활을 도두는 방법을 보며 광경을 보며 우리는 희망을 얻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도 진지하게 여기는 사회 구조를 조롱하는 것을 보며 쾌감을 느끼게 된대요. 모든 기득권층이 조롱의 대상이 된대요. 예를 들면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지나치게 숭배되는 어떤 가치를 그런 상대역으로 둔 것은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거든요. 바보의 승리 장르 영화를 이루는 요소는 간단하대요. 뭐냐면 약자. 삶이 서툴러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성공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약자와 그 약자가 공격할 사회 제도가 존재해야 된대요. 종종 바보에게는 공범이 있는데 바보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내부자. 그러니까 바보가 정말 겉으론 바보지만 우리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지혜를 가진 그런 비밀을 알고 있는 내부자이면서 바보가 책략으로 위기를 넘기는 것을 보고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래요. 예를 들면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르가 그렇고 포레스트 검프의 댄중이가 그 예래요. 그죠?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 댄중이가 거의 검프를 쫓아다니면서 검프와 함께하면서 검프가 어떻게 활약하는지 옆에 지켜보게 되죠. 드라마든 어떤 이야기든 바보 캐릭터는 우리들에게 아웃사이더의 삶을 볼 기회를 제공한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 때때로 그들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바보의 승리를 이야기하며 그걸 보며 우리는 그 짜릿함을 대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보의 승리 장르에서의 꼭 필요한 요소는 이 사람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느껴지는 가망이 없다고 여기는 약자와 그 약자를 공격할 사회 제도가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면 우리가 모두 이해할 만한 공감할 만한 작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집단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집단 이야기. 서로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될까? 우리가 같은 대의로서 하나로 뭉칠 때 우리는 다수를 위해 소수의 목표를 희생시키는 것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게 된대요. 그러므로 이 작가가 집단 이야기라 부르는 장르는 그룹과 집단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대요. 이런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집단을 예찬하는 동시에 개인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이래요. 예를 들면 뻐꾸기 위 둥지 위로 날아간 새는 정신병자 집단에 관한 영화고 아메리칸 뷰티는 교회에 사는 현대 가족에 대한 영화래요. 대부는 마피아 가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항상 여기서 규칙은 그 집단에서 탈옥을 하는 인물이 있대요. 그 인물의 역할은 집단이 목표로 하는 것,
그 집단의 목표라는 것이 실상은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폭로하는 그런 역할이래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의 잭 니콜슨이 그렇고 알파치노가 이 영화에서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거든요. 작가가 이런 종류의 스토리에 집단 이야기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가 있대요. 이런 이야기에서 말하는 집단의 역학이 광적이고 심지어는 자기 파괴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래요. 때때로 집단을 향한 충성심이 지나쳐서 상식에 반할 때도 있는데 심지어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경우에도 그것을 따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영화 속 주인공들이 갈등을 겪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르가 인기를 끌면서 항상 인기를 끌면서 원초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튼 이 카테고리의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대요. 나와 저들 중 누가 더 미쳤는가? 대부 2의 마지막 알파치노의 표정만을 보는 것으로 개인이 집단에 희생되는 일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는 가족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감행한 남자지만 결국 그를 어떤 결과로 이끌었는지 영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대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에서 잭 니콜슨이 수술 후에 짓는 멍한 표정만큼이나 충격적이래요. 왜냐하면 이 둘은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집단 이야기 카테고리는 대체적으로 집단 이야기 카테고리 영화는 대체로 그래서 신참에 의해서 진행될 때가 많아요. 신참이 질문하는 거죠. 나와 저들 중 누가 더 미쳤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음 장르는 슈퍼히어로예요. 슈퍼히어로 장르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문제와 정반대의 장르이며 따라서 그것과 반대로 정의할 때 가장 잘 정의될 수 있대요. 특별한 사람이 평범한 세계에 떨어진다. 걸리버가 소인국 사람들에 의해서 묶여서 해변에 왔듯이 슈퍼히어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초인적 존재에게 인간의 특성을 부여하고 그를 동정하기를 요구한대요. 우리 같은 소인국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어떤 심정인지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공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장르는 꼭 망토나 타이즈를 입은 그런 영웅 이야기에만 국한되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글래디에이터, 뷰티풀 마인드의 러셀 크로 그런 인간 슈퍼히어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평범한 주변 세계와 마찰을 빚는 이야기 좋은 예가 된대요. 두 영화에서 진짜 주인공 문제는 주인공을 둘러싼 사람들의 옹졸한 생각이래요. 그들은 주인공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주인공을.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래요.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엑스맨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모든 슈퍼히어로 이야기들은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며 그러므로 우리 소인국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다룬대요. 슈퍼히어로는 자신이 만들지 않는 이미 만들어진 세계에 떨어지는데 그런 세계에 태어나서 자신의 독창적인 관점이나 우월한 정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 때때로 어떤 순간에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래요.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1탄, 2탄이 있을 때 1탄은 성공하고 2탄은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각 슈퍼히어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창조시장 신화는 슈퍼히어로가 처하는 공경과 그에 대한 연민을 1탄에서는 굉장히 강조한대요. 하지만 한번 이것이 수립되고 나면 제작자들은 그 연민을 재창조하고 관객을 슈퍼히어로의 인간적인 면에 끌어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가 가지고 있는 슈퍼히어로적 재능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보캅2가 망한 그런 예가 있죠. 그에 반해 스파이더맨2는 이런 실수를 피했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했대요. 슈퍼히어로와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고충에 대한 거래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슈퍼히어로가 그런 고충을 겪는 것을 보면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고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10가지 장르를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이렇게 다음 챕터는 헐리우드를 추억한 진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가는. 예를 들면 거의 베꼈다고, 이 여러 영화들이 거의 구조를 서로 너무 베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서 이 영화들을 비교해 보기를 원해요. 어쩌면 뭐냐면 폭풍 속으로를 본 다음에 분노의 질주를 감상해 보면 장면 순서까지도 비슷한 영화래요. 그러나 소재는 하나는 서핑이고 다른 작품은 자동차래요. 또 하나의 예는 매트릭스를 감상한 다음에 몬스터 주식회사를 비교해보면 그것 두 개도 똑같은 영화로 보인대요. 더 될 수 있대요.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 라는 것은 차이나타운과 비슷하고 백지수표는 나홀로 집에와 굉장히 유사한데 이건 베꼈다기보다는 우연에 가깝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그 이야기 유형이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만들어질 가치가 있기 때문이래요. 이것들은 각각 서로가 서로를 베꼈다기보다는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의 사례로 볼 수 있대요.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르의 규칙들을 적용시키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 효과를 거두는 이유는 한 가지래요. 이 스토리텔링을 지배하는 법칙이 모든 상황에서 매번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신이 할 일은 그것이 왜 효과를 거두며 어떻게 이 이야기 톱니들이 맞물리는지를 배우면 되는 거래요. 클리셰라고 여겨지면 그걸 비트면 되고 익숙하다고 생각되면 꼭 필요한 요소를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넣으면 된대요. 법칙은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 하는 것이고 이 규칙들을 둘러싼 느낌들을 극복하고 나면 당신은 이 규칙들이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깨닫고 놀랄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깨고 나오는지 알아야만 진정한 독창성의 물꼬를 틀고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장르에 대해서 열심히 보면서 이 장르가 가진 기본적인 규칙들을 확실히 알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가 요즘 김연아 선수의 그 스케이트 동영상에 한동안 빠져 있는데요. 보면 김연아 선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스킬들을 완벽하게 다루잖아요. 그런 후에 여러 가지 변형을 시도했고 그게 잘 모르지만 잘 못하지만 새로운 걸 시도했던 아사다 마오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얻고 완성도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장르를 하려고 하면 그 장르가 가진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더 발전적인 우리만의 시나리오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참 이 책을 뒤에 유용한 숙제들이 막 있어요. 저랑 소통하고 이 숙제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월간 시나리오라고 검색하시면 있거든요. 그쪽에서 만나서 더 깊은 공부도 같이 하고 책도 함께 읽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행복하세요.